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욕창을 방치해 온몸을 망가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수성구보건소와 대구시가 어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의 고발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대, 심지어 폭행당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면회가 어렵다 보니 이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맞벌이 등의 영향으로 요양시설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또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다부터널 124km 지점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속도 내기 어렵겠는데요. 터널 빠져나오면서부터는 정체 서서히 풀리는 모습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달성 1터널 안에서도 차량 다소 더디게 이동 중이고요. 금호 방면 서대구 2.3km 앞둔 성선아들목 부근도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구마로 본린의 거리에서 성서공단 방향 본린의 거리 50m 지난 지점 3차로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다른 차선의 차량 이동량 꾸준한데요. 추가 사고 없도록 차선 변경 미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원의 거리에서 만촌내 거리 쪽 만촌내 거리는 신호 3번에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지하차도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면 동침산 내거리는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동북로 복현호 거리에서 연암내 거리 방향 차량들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대봉교에서 침산교까지 교통량 꾸준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7도, 안동 20도,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1도, 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4월 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봉화 산불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봉화에서 난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 진화 헬기를 25대 동원을 하고 진화대원 800여 명을 투입해서 이 진화를 완료했는데요. 산불 영향구역은 12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한 동과 창고 2동이 전소됐지만 인명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 원인이 뭔가요? 네, 어제 오후 1시 29분께 이 봉화군 봉화읍의 화천리 일원에서 주택의 화목 보일러 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최대 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됐고 이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면서 이 가용 가능한 진화 자원은 총 동원했는데요. 산불 지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이 17시간 30분 만에 이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네. 또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문화재인 구만성과 봉화각 등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 산림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울진 산불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 또 놀라셨을 텐데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식목일이었던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대구, 울산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음 예측됐습니다. 기상청도 5일 전국적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 풍속 20m
헥토퍼세크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서 이 산불 확산 위험도가 클 것으로 계속 판단을 했는데요. 네. 식목일과 한식, 청명이 있다 보니까 이 산에 오르시는 인파도 좀 많고 이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 데다가 때문에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인데 모쪼록 계속해서 산불에 대한 조심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산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꺼진 불도 네. 다시 보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노동계가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추모의 날을 앞두고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어제였는데요.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산재보험의 차별 없는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적정 인력 배치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규제 완화와 대형 로펌을 등이 없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는 기업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에서 천장 크레인 수리 작업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29일에는 대구 달성군 고소 작업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30일에는 달서구에서 미장 작업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그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기로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아직 처벌된 기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차기 정권 눈치를 보면서 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마저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예. 민주노총은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좀 진행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증언 체록 사업에서 이 대구시가 좀 빠졌습니다. 이 대구시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 안내까지 따로 했는데 대구시가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심이 너무 없다면서 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서 1차 사료가 되는 증언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동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면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지자체 부담은 없는데요. 네. 대구시는 신청하지 않았고 경상북도에서 문경, 영천, 청도군 등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구는 1946년에 시월항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희생자도 많고 유족들도 많다 보니까 진상규명 의지도 강한 곳이거든요. 네. 대구시가 이 사업에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기록물을 남기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라고 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장이 대구와 경북을 좀 직접 방문했을 때도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이 협의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좀 또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그 뭐 이렇게 조사나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을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반발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유족들이 많이 살아 계시진 않지만 예. 이 부분을 대구시가 조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동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적인 진상규명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 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꿀벌이 사라졌다.
최근 몇 년간 벌꿀 생산량이 급격히 또 줄면서 경북의 양봉 농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가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양봉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꿀벌 실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네,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꿀벌 실종 비슷한데요. 꿀벌 실종이란 꿀벌 집단이 갑자기 사라지는 군집 붕괴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왕벌과 유충이 폐사를 하고 또 벌집이 비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원 농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벌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좀 연구 중인데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 군집 붕괴 현상이 관심을 좀 모으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기이하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여왕벌과 애벌레는 남겨두고 일벌만 사라졌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왕벌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전자파, 살충제, 흡혈 진드기,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지구 온난화까지 이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 명확한 이유는 밝혀내지 못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꿀벌 응애류와 말벌류에 의한 폐사,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꿀벌 진드기인 꿀벌 응애가 지금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이렇게 벌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네, 이 꿀벌 응애가 벌집에 살면서 벌 유충의 책을 빨아먹습니다. 이 방제가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알지 못하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꿀과 로열 젤리 생산으로 이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말벌류가 지난해 늦게까지 피해를 줬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발생했던 이상 저온 현상으로 꿀벌의 발육이 저하가 됐고 또 겨울인 12월에는 이상 고온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월동을 시작한 일벌들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가면서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벌통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벌 응애류 그리고 네. 말벌류가 이제 영향을 끼쳤고 또 이상 기온이 또 영향을 끼쳐서 복합적인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일벌 또 여왕벌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국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꿀벌 실종은 지난 1월부터 남부지방인 전남, 경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양봉 규모가 가장 큰 경북에서 꿀벌 실종 사태로 무려 7만 6천 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벌통 하나에 꿀벌이 보통 2만 마리 정도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15억 마리 이상이 실종이 된 셈인데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양봉 농가에서는 2020년 말 기준 5,300곳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 모두 53만 7천 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30군 이상 사육 농가 중에서 피해가 50% 이상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진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 꿀벌 감염병인 낭충봉화 부패병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토종벌이 90% 이상이 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양봉 농가 피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지구상에 꽃이 피는 식물 중 94%가 동물의 힘을 빌려서 수분을 하는데요. 꿀벌의 경우에는 1,500여 재배 작물의 30%, 또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여 개의 주요 작물 중에서 71종의 70%의 수분을 돕습니다. 네. 국내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 주요 작물 75종 가운데 이 곤충의 화분에 의존하는 작물이 사과, 딸기, 고추 등 39종에 달합니다.
이 농가에서 꽃가루 바지 작업에 벌을 활용하는 작목은 2011년에 19종에서 2020년에는 27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군요. 꿀벌이 사라지면 벌들의 수분을 통해서 생장하는 식물들은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게 되면서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멸종하는 식물이 우리가 먹는 과일과 또 채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전국에서 가장 그 과소 생산이 많은 경북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과, 복숭아, 감 등 농특산물이 봄철 화분 매개곤충으로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과수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딸기의 경우에는 꽃가루 바지의 꿀벌 의존도가 높아서 그 농가는 벌을 먹고 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박은 꽃가루 바지의 꿀벌 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없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꽃가루 바지를 하다 보니까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비용은 또 크게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참외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참외 농사 농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꿀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 바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손으로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꿀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일값 폭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 네, 일단 경상북도에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 꽃가루를 통한 인공수분을 차선책으로 좀 제시하면서 이 다른 매개곤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상북도는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 역성을 위해서 종합 계획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2026년까지 5년간 2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820억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양봉 산업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서 현대화된 사양 기자재를 확대 보급을 하고 프로폴리스나 로얄 젤리 등 양봉 부산물을 활용한 고급 제품화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꿀벌 실종 현상으로 꿀벌 개량 및 병해충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꿀벌 정부 장려 품종인 장원벌 보고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장원벌은 꿀 수집 능력이 일반 꿀벌보다도 30%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꿀벌 실종 우리의 식량 문제 또 환경 문제와 연관돼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꿀벌이 사라질 경우 작물 생산량이 줄어서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한 해 142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간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우리가 한 템포 멈춰서고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네.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홍준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단도직입적입니다. 네. 주호영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텃밭인 이제 대구의 공천 키를 쥐게 됐습니다. 이틀 전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4일 주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네. 주 의원과 함께할 부위원장으로는 김용판 의원과 김승수 의원을 선임을 했는데요. 위원으로는 김규호 대구시당 상임 부위원장 그리고 배인숙 전 대곡초등학교 교장, 박준섭 변호사, 이효진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구시당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용판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었잖아요. 뜻밖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앞서 당 지도부가 인수위 참여자의 공관위 대제 방침을 정하면서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인 김용판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을 듯 했지만은 대구 의원 사이에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이제 대구 의원 조참 모임에서 일부 의원이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승리와 더불어서 잡음까지 최소화해야 하는 이제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한 만큼의 이제 초선인 김 의원이 이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반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가 주재한 이제 시 도당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수석 부위원장이 승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대표가 밝혔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반대 입장을 비친 의원들은 통상 공관위원장은 시당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 간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일부에서는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 대행이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구 의원들은 이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의 판단을 듣기로 했는데요. 결국 최고위가 5선이자 원내대표 경력도 있는 주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기기로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근데 초선이라고 공관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이와 비슷한 전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없지는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초선 도당위원장이었던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과 도당 운영을 모두 맡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경북 최다선이었던 3선의 강석호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지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나요? 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김정재 도당위원장을 당연직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총 7명의 공관위 구성을 모두 마쳤고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5일 윤덕홍 전 교육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외부 인사인 김규호 전 경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공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 이름이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뉴페이스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뉴페이스 하면 뭐 새 얼굴, 새로운 얼굴 이런 뜻인데 지역 정가에 새 얼굴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비슷하지만 완전 정답은 아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삼선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0일 보면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가 경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주자의 참전 가능성에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참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네.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을 할까요? 네, 면면을 보면 사실 그리 새로운 얼굴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당장에 이제 대구 달서구의 윤재옥 그리고 대구 서구 김상훈, 대구 동구 갑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등판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뉴페이스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지역 중진 의원 등판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구시장 선거 판세에는 구치기의 홍준표 의원과 추격의 김재원 최고위원 간 양강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 대구시장 출마 명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 중진 의원 등판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3선의 윤재욱, 김상훈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두 사람은 권 시장의 3선 도전 공식화 이전까지 4기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계속 이름을 올려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을 뭐 각각 입장을 밝혔나요?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아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당선 시에 힘 있는 대구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의원 그리고 또 권 시장이 윤 의원에게 거듭 출마를 권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해서 사실 이제 이런 등판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윤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보다는 중앙정치 잔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서 이제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때 권 시장 대선 출마설이 제기됐을 당시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도 그런데 이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유력한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아닌 차차기 대구시장을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좀 NCND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재선의 류성걸 의원 등판설도 흘러나오는데 류 의원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 당선인 측 뉴페이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곧 출범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시장직을 맡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서 윤 당선인과 인연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상력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만은 공천 신청부터 이제 선거 일정까지 시간표상 갈수록 가능성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문정치부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